39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네, 반갑습니다.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설입니다. 아마 집에서도 지금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환담 나누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감시자들에도요, 오늘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천영기 전 경남도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너무 반가운 얼굴이에요. 그죠? 강희태 씨 그런가요? 활짝 웃으시는데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 잘 지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인데 예로 아나운서 우리 강기대 총장님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참 선배 되시는 우리 김정은 의원님 만나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솔직히 천영기 의원님이 선배님 같은데 김정은 의원님이 선배님이십니까? 그 활동 시기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네. 일찍이 네. 30대에 도의원을 했기 일찍 때문에 하셔서, 네. 일찍 이래 했고 40대 초반에 6대셨나요? 5대 6대 7대 5대 6대 7대. 네. 저는 10대입니다. 아, 한참 차이가 나네요. 우리 철이 의원은 제가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네. 활동하는 거를 이래 봤는데 네. 아주 열정적으로 그 소신 있게 활동하는 거를 제가 이래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뭔가 이렇게 작정하고 빨간 넥타이 메고 오신 것 같은데 저희 날카로운 감시 원래 하던 대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에 그 가장 이름이 많이 오르내릴 정치인은 단연 김경수 경남도지사일 겁니다. 지난달 30일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현직 지사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경상남도는 도지사 공백으로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감시 리스트는 김 지사 구속, 경남도정은입니다. 특검수사뿐만 아니라 1심 재판 과정에서 정의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그 지사의 무고함이 입증됐으면 법정에서 공개 법정에서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판결 선고가 김 지사의 변호인단은 오늘 공개된 판결문을 분석하며 항소심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위해서 안보회의를 소집해놓은 상황입니다. 민선 7기 경남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검은 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그래도 이게 유죄일 것이다, 무죄일 것이다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그래도 구속까지 될 줄은 몰랐다는 아마 공통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때 사무실에서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나와 보니까 구속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이 이랬거든요. 설마 이랬는데 정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구속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실형 여부나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는 뭐 재판부의 판단이 그럴 수 있다라고 차치하더라도 한참 일하던 도지사를 또 임기 초반인데 구속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한 것 같고요. 아마 변호인단과 또 이제 김경수 지사 본인도 예측을 거의 못한 것 같아요. 그날 그 이제 선고가 되고 교도소로 이제 입감하는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김경수 지사가 선고가 끝나고 법정에 서서 한동안 거의 움직이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교도관들이 이제 끌고 들어가다시피 해서 입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법조인으로서는 사실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죠. 무죄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무죄를 생각했고요. 만약에 유죄가 난다 하더라도 뭐 이 죄 자체가 그렇게 전례가 이렇게 센 형이 나온 전례가 없는 데다가 법정 구속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예상을 못한 거죠. 그 뭐 유죄는 날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법정 구속은 좀
예, 생각을 못했던 거고 저도 뭐 지인들이 예, 뉴스를 보고 저한테 확인한다고 전화가 오고 이랬어요. 예, 좀 법정 구속에 대해서는 이 재판부에서 좀 다르게 좀 판단한 뭐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네. 봅니다. 예. 당연히 사실 어느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재 권력의 실세, 그림자 이런 수식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구속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오전에 그 드루킹의 판결문이 나오는데 이게 중형으로 가는가 보다 하는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네. 받았는데 그래도 법정 구속은 저는 사실 예상을 못했더랬습니다. 1월 3일인가요?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작 초반부터 하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뭐 이 사법농단 관련해가지고 사법부와 행정부의 뭐 싸움이 아니냐, 법원의 뭐 보복이냐 뭐 이런 것도 아니냐라고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 구속될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홍준표 전 지사 예전에 서관정으로 1억 수수할 때 분명히 혐의 있어가지고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현직 지사 신분이기 때문에 이 구속은 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도정에 공백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 좀 충격이 좀 사실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뭐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생긴 일에 이 탄일 혐의 가지고 실형된 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이례적인 선례가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에 대한 정말 좀 충격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 이번 판결은 특검이 기소한 혐의를 지금 재판부가 거의 모두 유죄로 인정을 한 거죠. 네네. 이게 저는 특검이 얘기한 거를 재판부에서 100%가 아니라 뭐 한 150%, 200%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제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급하게 판결문을 구해가지고 판결문이 거의 160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래서 1시간 넘게 걸렸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좀 읽어봤는데 저희가 물론 꼼꼼하게는 다 못 읽어봤습니다만 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드리면 이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 재판부에서는 선고를 할 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선고를 했습니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선고를 했어요. 근데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한 각종 기록들 그런 것들이 객관적인 증거고 그 로그한 시간과 김 지사가 이 그 산채를 방문했다는 그러니까 그 경공모의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시각이 얼추 일치한다라는 그거가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가서 이 그 킹크랩을 실제로 인식할 정도로 봤느냐 하는 게 이제 쟁점인데 그건 직접 증거는 없어요. 그거는 드루킹의 진술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직접 증거 정도 되려면 네. 김경수 지사가 그걸 보고 있는 CCTV 화면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정도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객관적인 증거인 거죠. 근데 이제 드루킹의 진술이 있는데 그럼 드루킹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결국 그 문제거든요. 근데 드루킹은 그 자리에서 김경수로부터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그런 진술도 계속 뒤집기도 했고요. 만난 날짜나 시각에 대해서도 계속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특검에다가 편지를 3번 보내면서 나한테 어떤 형상의 그 형량상의 이익을 약속을 해주면 김경수를 기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드루킹의 진술이 신빙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그 드루킹을 제외한 나머지 그 카페 회원들의 진술을 가지고 드루킹의 진술을 보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드루킹이 나는 이거 김경수한테 지시받고 하는 거야 라고 다른 사람한테 말했다는 거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서 드루킹이 그렇게 말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김경수가 지시했다는 걸 인정을 인정을 했어요. 그 판결문에 보면. 근데 우리가 이게 증거법칙상으로는 남한테 들은 걸 가지고는 직접 증거로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들었으면 그 말을 한 사람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칙으로는 그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 건데 물론 이게 제가 지금 법률 강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 그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증거 채택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김경수 지사가 절대 그걸 보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형사법칙은 그렇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한테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피고인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했다는 걸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간 거는 파주에 간 것도 인정을 하고 거기에 설명 들은 것도 이렇게 인정을 해 가야 되는데 김경수가 처음에 파주에 가지 않았다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결국은 거기 운전기사가 파주에 가서 밥 먹은 카드 이런 걸 가지고 점점 접근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김경수도 지사도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됐었는데 딱 잡아 떼다가 나중에 서서히 증거가 놓음으로써 인정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재판부에서 볼 때는 사실 좋게 보지는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점은 또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의 법적 상식에 의하면 구속이라는 건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뭐 이럴 때 구속을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렇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그 두 개가 다 해당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무죄를 떠나서 구속까지 간 이유는 뭘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인멸 우려에서 보면 지금 드루킹은 처음부터 김경수 지사를 강력하게 공범으로 지목을 하면서 특검에 굉장히 협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 드루킹이 지금 또 교도소에 계속 수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술을 바뀌지 않는 이상은 지금 특검은 자신들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직 지사로 있을 때 지사의 어떤 직위를 이용해서 일으킨 그런 범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사직을 행사하면서 뭐 뇌물을 받았다라든지 해서 그 뇌물을 준 사람을 계속 현직에 있으면 협박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구속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다음에 또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무와 전혀 상관없이 그 선거 이전의 사건이고 관련자들이 다 조사를 받아가지고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사가 어떻게 증거인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 구속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또 그 서부 KTX 예비 타당성 그 예타 조사 면제돼가지고 잔치집 분위기여서 이제 한번 가보자 이러고 있는 상황에 지금 어디 도주를 하겠습니까? 할 일을 막 쌓아놓고 있는 사람인데 도주 우려가 정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구속을 시켰다는 거는 그러니까 흔히 아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의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한 게 아니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죠. 그 서강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이제 그 뇌물을 돈을 받았다 해가지고 유죄를 받았던 그 홍준표 전 지사 1심에서요. 1심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그때 재판부의 판결이 혐의를 시인하지 않는 재질이 불량하지만은 현직 지사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로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김경수 지사가 구속 수사로 법정 구속으로 간 거에 대해서 굳이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은 이렇게는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는 홍준표 지사는 단독 범행이라고 본다면은 네. 여기에는 이제 공범이 있는 겁니다. 이게 네. 이 유죄로 된다 했을 때 그 드루킹이 이미 공범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구속시키고 한 사람은 구속 안 시킬 수 없다. 이것은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선출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일반인들도 1심에서 유죄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아도 뭐 어떤 이유로 구속은 하지 않는다라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종종 실제로, 있어요? 예. 구속을 시키면 재판에 시간적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면 재판부도 그렇고 피고인도 그렇고 충분히 다툴 만한 시간적 여유를 못 가지니까 그런 경우에 실형을 선고하지만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항소심에서 사정 변경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판결들, 1심 판사가 선고를 하지만 그런 걸 예상할 수 있는 판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도주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증거 인멸이 있을 가능성에는 구속을 하는데 네. 지금은 증거가 다 확보돼 있고 이미 그 휴대폰도 다 압수돼가 있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증거 인멸도 없고 도주 우려가 없는데 구속한 것은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법정 구속에 대해서는 좀 의외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민주당 반응 여러분도 다 들으셨겠지만 이 1심 선고에 대해서 그 1심 선고를 내린 성창호 판사의 자질 자체를 의심하는 그런 입장을 내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한 관계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이게 원래 선고일이 1월 25일로 잡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30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2019년 1월 18일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거든요. 네. 청구를 하고 1월 21일에 중앙법원에서 우리가 23일 날 영장실질신문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으로 보면 중앙법원에서 우리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23일 날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하니까 바로 그 다음 날 이 부장판사가, 이 성창호 부장판사가 내 재판의 선고를 연기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로 이제 선고기일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재판부의 단독적인 판단일 수도 있는데, 이 성창호 부장판사의 이제 과거 이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을 하던 시절에 바로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고, 또 다른 것도 아닌 수행 비서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수행 비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여기 정치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측근 중에 최측근 아닙니까? 뭐 척하면 다 알아듣고 심기를 다 살피는 수행 그런. 비서를 판사도 수행 비서를 합니다. 네, 있습니다. 예. 비서실에는 수행 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지켜보고, 구속 여부를 지켜보고 내가 이 판결을 선고하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줬던 게 아닌가라고 다들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김경수 지사도 공식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형이 내려진 다음에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 사법부의 독립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의원의 일치일 수도 있고 전략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성창호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8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이런 분에게도 뭐 유죄를 때렸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내로남불, 내 편을 건드리면 아니고 상대를 건드리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뭐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 존중한다는 건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법농단에 지금 성창호 판사가 연루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판사가 사법농단 관련해가지고 관여된 부분이 있다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원 전 법원행정차장한테 영장 관련해서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보고했다라는 걸 자기도 인정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분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김기수 지사가 구속된 이후에 민주당이 급하게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사법농단이다. 그리고 이 판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비판하고 나섰는데,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그 판결에 대해서 불만은 있을 수 있고 또 불이익을 뭐 받을 예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집권 여당에서 그래하게 나오는 것은 상권 분립에 대한 이 좀 침해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사람이 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이 옳음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집권 여당이 국정을 책임을 지고 있는 국정 여당의 최고인에서 이 개의를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까 천 의원님 얘기에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재판부가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야당 편이냐 여당 편이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아마 이 판사님은 쉽게 말해서 자유한국당 편도 아니고 민주당 편도 아닐 것입니다. 법원 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다른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선고한 것을 예를 들면서 강직한 사람이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사람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엘리트 판사입니다. 사법부의 권위를 최고로 아는 행정처에도 근무를 했었고 대법원장의 최측근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또 내지는 사법부에 흠집을 내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참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 편이나 자한당 편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법부의 수장을 구속을 시키고 사법부의 어떤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나 아니면 외부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메시지가 정말 이 판결에 투영이 된 거라고 저는 본 거기 때문에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분이 자기 사법부를 건드렸기 때문에 약간의 개심죄가 있다고 약간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비서실이라는 것은 저도 뭐 행정을 이렇게 해보고 입법 기간에 있어봤지만은
그때 지나가는 한 2년 정도 있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쳐가는 어떤 절차지 비서실에 있었다고 그분을 불러서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 그다음에 성창호 판사 혼자서 판단을 한 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두 분이 계시고 그분하고 다 같이 판결문을 만들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성창호 판사의 그 기준은 아니다. 분명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을 또 겨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내놔라. 또 문재인 정부의 출범의 정당성을 의심한다. 청와대까지 자유한국당에서 의원들이 찾아갔었는데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판결은 단순히 그 대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이제 그 김정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2018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계속 해달라는 취지로 총영사제 할의를 제안을 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 선고가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당의 선거, 그러니까 김 지사가 후보에 나왔던 그 당의 선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나중에 김 지사가 이 지사직을 유지하는 데서 사실 결정적인 그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 그 김동원, 그러니까 드루킹의 이 댓글은요 조금 약간 한 발짝만 더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그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가지고 이제 클릭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좋아요를 막 눌렀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아이디하고 비번을 누군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나 같은 경공모 회원들이 아이디하고 비번을 준 겁니다. 내 아이디 쓰라고. 근데 아시다시피 경공모는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거기 아이디 비번을 줄 정도면 확실하게 문재인을 어떻게 보면 지지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 아이디하고 비번 줄 테니까 내가 대신 클릭 안 할 테니까 너희가 하는 그 프로그램을 알아서 클릭해줘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예전에 그 지금 문제 나오고 있는 국정원이나 기무사를 동원해가지고 세금으로 월급 줘가면서 업무 지시를 해가지고 댓글을 달라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디와 비번을 그 제공한 이 사람들은 그냥 놔둬도 자기가 좋아요를 클릭을 했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좋아요를 많이 눌렀다는 건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나는 문재인을 전혀 지지하지도 않는 사람의 아이디를 가지고 도용을 해서 마치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처럼 여론을 형성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선고 결과를 정치적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나서 경남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악재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유죄, 무죄는 경남도민들한테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경수 지사가 추진했던 사업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렇죠. 서부경남 KTX 스마트 산단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김해 신공항도 있고요. 이런 사업들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우리 경남이 거의 축제 분위기로 이때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당혹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그러나 뭐 하는 사업은 박성호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치권의 그 사업에 휘말리지 말고 도정을 제대로 챙겨가면서 하면은 뭐 그런 계획에 큰 차질이 있을 수 있겠나 뭐 이렇게 예상은 해봅니다. 저는 이거 좀 묻고 싶어요. 그날 피고인석에 서서 선고를 받은 사람이 경남도지사가 아니고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였다면 판사님이 법정 구속을 하셨을까? 산적해 있는 그 현안들을 막 집행을 해야 될 임기 초반에 자치단체장을 과연 구속을 했을까? 해야 될 일이 이제 막 출발을 하려고 스타트를 시작한 시점에 지금 도지사가 구속이 돼버리면 물론 기존에 다 결정이 되어 있고 진행되던 사업이야 대행 체제로 가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들은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도지사의 결단 또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좀 도지사가 구속돼 있으면 상당히 차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뭐 차질 정도가 아니죠. 지금 김영 도지사는 지금 멘붕일 겁니다, 정말. 왜냐면은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드실걸요. 왜냐면 우리가 뭐 누군가에게 미산 소송을 받든지 고소를 당하더라도 그 왔다가 법정 왔다 갔다 하면 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데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그다음에 경남을 책임져야 되는 분한테 1심 선고 들어가지고 이례적인
판결로 인해 가지고 법정 구속이 들어간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옥중 결제 방식 이런 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입장으로서 국민 안에 이 사람 직접적인 증거까지 가지고 네. 판결했다 그러면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자, 제가 우리 강기태 총장님 말씀하는 부분을 좀 반론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은 옥중 결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가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선거법은 뭐 한 6개월 정도 간다고 보지만은 업무방해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990년도 경기도지사 그분도 거의 임기를 채우고 필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경수 지사가 경남도민에게 이렇게 피해를 간다면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지 마시고 5번 4월 3일 지방선거 때 같이 경남도지사를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사퇴를 해라.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피해를 본인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무리한 구속 내지는 무리한 유죄 판단 때문에 경남 도민이 피해를 입는 건데 지금 이 드루킹 특검법이 따로 있습니다. 개별 법령으로요. 그래서 2심이 2개월 만에 끝내야 되고요. 그것도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3심도 2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4개월이고요. 물론 이제 1심도 3개월 만에 하라고 돼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길어진 건 5개월 맞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지금 게다가 또 저는 그 천 의원님 그 말씀하신 거 하고 그 1심 재판장이 약간 좀 서로 이렇게 텔레파시가 통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불구속 상태면 재판을 막 이렇게 좀 그 계속 한다든지 속행을 하는 게 좀 부담 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을 떠나서라도 무조건 4개월 안에는 재판을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만약에 4개월 안에 안 끝내면 이 그 지사를 석방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6개월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4개월입니다. 네, 4개월 안에 끝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임기를 다 채우고 재판을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 선배님 판결은 사태는 너무 나가신 거 아닙니까? 제가 아니 경남도민한테 피해를 준다니까 도민한테 안 줄 거면 빨리 내려놓고 새로운 지사를 만들어야죠. 제- 그리고 자기는 재판을 해서 맹해복을 하고 됩니다. 실형이 됐다 하더라도 아직 20 남았고 대법원 남았는데 아직 죄를 확정 지은 것도 아닌데 아니 근데 경남도민한테 구속을 시켜서 홍준표 지사가 판단을 1심을 받았을 때 불구속 상태에서도 사퇴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야권에서도 충분히 이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민주당에서는 아마 곧 보수 신청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보석 말씀하셨는데 보석 신청은 뭐 가능하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저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예. 항소심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뭐 물론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변호인에서 지금 1심 판결을 한 이 판사에게 보석 신청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항소심에서 신청을 한다라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자체가 심리할 게 너무 많은 사건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현직 지사를 구속했다라는 그 부담감을 지금 오롯이 사법부가 다 지고 있잖아요. 저는 사법부가 뭐 재판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정치적 공격을 받으면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서 재판을 하려면 보석을 하는 게 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못하신 말씀 자유롭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새 판결을 읽어서 이거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좀 억울할 것 같아서요. 네. 이게 그 드루킹의 USB에서 문건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김 지사에게 쓴 글입니다. 계속 연락을 안 받고 전화가 안 되고 이러니까 글 보셨으면 전화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약간 이제 협박성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회원들이 기분 상합니다. 우리 양아치 취급하지 마십시오. 이런 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김 지사는 나는 그런 거 전달받지도 못했고 그런 문서도 처음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하지만 김 지사에게 이게 전달됐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됩니다. 글을 보셨으면 전화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걸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도 김동원으로부터, 그러니까 드루킹으로부터 이 문서를 전달받았다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인이 생각해도 이게 무슨 증거에 의한 판결인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바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집권 여당에서는 이걸 뭐 사법농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법부를 너무 공격하지 말고
또 정치권이 뭐 사법농단의 내로남불이다 또는 사퇴 촉구로 또 이어지겠지만은 도민들은 좀 차분하게 지켜보고 또 도의 공직자들은 박성호 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도정을 좀 잘 챙겨주시면서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 경남에 이끌 수장의 운명을 1심 결과만으로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도민을 중심에 두고 흔들림 없이 도정이 운영되길 바라면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감시자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오늘 열띤 감시해주신 천영기 도의원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자주 오고 싶죠. 마음은 자주 오고 싶은데 뭐 1년에 몇 번 못 내려오니까 부모님한테 좀 죄송스럽고 그렇긴 하죠. 특별한 뭐 그런 건 없는데 근데 좀 대가족들이 모인 약간 명절 느낌이라서 좀 다르긴 하죠. 좀 일부러 좀 빨리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 느낌 좀 되게 많습니다. 완전 좋죠.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니까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이제 철 좀 들게. 고향하면 뭐 항상 그립고 가고 싶고 근데 이제 이렇게 객지에 나와서 이렇게 먹고 살다 보니까 항상 그래요. 고향은 항상 가고 싶고. 작년 추석에 갔다 왔죠. 명절 때만 특히 가는데 고향은 어머님 품속 같은 그런 따뜻한 곳이죠. 네, 고향은 언제 떠올려도 참 정겹고 즐거운 곳입니다. 오늘 고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한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도 고향 바라기라고 하십니다. 유진상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진상 교수님은 고향이 어디예요? 제가 네. 나가 시방 지금 전라도에서 25년, 프랑스에서 3년, 서울에서 10년, 경상도에서 16년 살아버렸어요. 그래요? 이렇게 고향을 말하려고 그러면 참 거시기 합니다. 어딘지 정확히 알겠네요. 거시기 하시지만.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고향에서 경남의 고향이신 분들이 지금 많이 감시자들 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는데 참 예전 같지 않아서 안타까운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게 오늘날 고향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런 고향을 되살릴 대안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고향세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감시 리스트, 고향세, 고향을 부탁해입니다. 저희가 좀 세자만 붙으면 좀 민감해져서 왜 또 세금이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고향세가 무엇인지 설명을 먼저 들어볼게요. 뭐 고향세를 하니까 새로 뭐 이 항목을 신설하는 네. 그런 세금은 아니고요. 이거는 뭐 고향을 떠나서 이제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나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에 기부를 하는 예, 그런 행태예요. 기부를 하고 기부한 금액을 이제 세금으로 좀 감면을 받는 그런 행태. 정확한 명칭은 고향사랑 기부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부른다고 이제 고향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인 거네요. 예. 만약에 제가 창원에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대전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창원이 좀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것 같고 좀 거의 잘 됐으면 좋겠어서 좀 창원에 기부를 할게요 하면 창원에 도움이 되는 거고 저는 세금 혜택을 받는 거고. 공제받는 거. 그럼 꼭 자기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는 건가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이라도 또 그래요? 마음의 고향도 고향이니까. 그래요? 그렇게 그러면 그 교수님 어디에 하시겠어요? 고향이 지금 여러 개인데 고를 수 있대요. 네. 저기 당연히 경상도에다가 전라도일 것 같은데요. 그래요?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세금은 어떤 식으로 감면을 받는 거죠? 세금은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하듯이 정책자금법이 있거든요. 네. 정책자금법이나 또 기부금제 기부금품법과 동일한 그런 상태입니다. 10만 원까지는 전면 이제 혜택을 볼 수 있고요. 1천만 원까지는 16.5%, 또 1천만 원 초과됐을 때는 33%의 세액공제를 이래 받을 수 있는데 세액공제 관계도 국세와 지방세를 91대 9 이렇게 해서 지방에 큰 부담을 안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고향세가 시행되면은 우리 고향 그다음에 재정 자립도가 좀 낮은 우리 시골
단위를 엄청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혜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기부도 하고 세금 혜택도 받고 지방행정도 도와주고 막 일석삼조 정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경남 하동 사람이지만 뭐 서울에 살잖아요. 그러면 보통 세금 이제 거주지를 서울로 옮기면은 지방세든 뭐든 다 서울로 세금이 나가지 그쵸. 않습니까?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고향세가 시작된다면 뭐 일적삼조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먼저 한 게 아니고 2008년도에 일본에서 이제 후루사토 납세제,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고향세인데 지자체에다가 이제 그게 아까 기부금 성격이라고 그랬죠. 내면 소득세, 주민세 이런 것들 한 10%까지 감면을 해줘요. 환급을 해주고 다시 이제 단지 그것만 가지고는 또 이제 동료를 하기 힘드니까 지역에서는 답례품, 지역 특산물 같은 걸 답례품으로 이제 보내주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났었냐면 지금 10년 됐잖아요. 2017년도에 건수가 1,700만 건, 네, 금액으로 상당히 많은 3조 6천억 원 오. 네, 달해가지고 지방 재정 살리고 지역 활성화에도 지금 기여했다고 굉장히 크게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정착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걸 해보자 하고 지금 논의 중인 상황인 그렇죠. 시행을 거고요. 하게 되면 네. 아까 일본 같은 경우 되게 좋은 거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주는 거는 정말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저는 지금 하동 사람이지만 만약 하동 사람이 이제 아니고 다른 타향으로 갔을 경우에 경남 하동에 이제 기부를 하면 예를 들어 하동 특산물의 녹차나 뭐 대봉감이나 제첩 이런 걸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뭐 동력이라면 굴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기무로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럼 이거는 뭐냐면 첫째로 기부 활성화가 큰 도움이 되고 두 번째로는 도시하고 농촌하고 이제 교류 사업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특산품을 주니까 지역 특산품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가공품도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좋을 수가 있고 더욱더 여기 더 추가시키면은 뭐 바우처 발행해가지고 하동 고향에는 놀러 왔을 때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게 하고 지역 특산물이 있는데 아주 홍보가 좀 덜 됐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물품 만들어서 또 기존에 홍보되지 않는 제품들을 어떤 농산품들을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근데 이게 것이죠.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서울 토박이일 경우에 아 내가 갑자기 통영굴이 좀 먹고 싶은 거예요. 그 그렇죠. 통영에서 좋은 굴을 준다 이거 기부를 하면 그러면 통영에 10만 원을 내고 그렇죠. 그죠? 통영굴을 받지만 나중에 10만 원 세금을 다시 세금 돌려받는 공제 거기 되고. 때문에 굴은 공짜로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기부를 할 것 같은데요. 그 일본에서는 답례품 가성비가 가장 좋은 곳 순위 고르는 아, 사이트가 그런 곳 생길 있어요? 정도로 인기가 좋고 네. 저도 이렇게 자문이나 심의 같은 데 가면 요즘 이렇게 아주 소박한 지역 특산품을 이렇게 선물로 주는데 그 지역을 각인시키는데 그 이상 그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건 굉장히 좋은. 저는 방금 얘기 나온 거 들으면서 내가 사이트를 만들면 어떨까. 아, 이 사이트. 왜냐면은 정리해서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이트 밑에 다 군단위를 올릴 건데 그 군단위의 상품을 올리는 것들을 청년들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올려준다면 그게 뭐 공산품이든 지역 특산품이든 그게 관광 서비스업이든 뭐 티켓 형태로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고향을 한 번 더 오라고 버스 티켓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들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작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가 나온 시발점은 각 군이나 혹은 이렇게 좀 갈수록 그 작은 기초자치단체로 갈수록 재정 자립도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현재 어렵죠? 지금 제가 본 통계에는요, 2017년 기준이긴 한데 이제 경남 각 시군의 재정 자립도가 나와 있어요. 이게 전국 평균이 55.23%인데 경상남도 전체는 46.03% 이제 전국보다 훨씬 낮은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86.3%, 거의 뭐 저희 경남이랑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 부산은 59.33%고, 그러면 경남보다 낮은 지역은 어디냐라고 봤더니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하고 경북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도내 지자체별로 이걸 보면 그나마 재정 자립도가 제일 높은 데가 양산, 창원, 김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구수가 좀 많은 지역들이죠. 네. 그리고 함양군은 제일 낮아요. 근데 이게 충격적인 수치였어요. 5.7%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네,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자립도하고 이 인구하고 사실 상관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2018년에 이렇게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어요. 1등급이면 소멸 위험이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5등급이면 최고로 위험한 수준인데 경남 지역에서 이 5등급으로 분류된 지역이 합천군, 남해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4등급이 산청, 의령, 하동, 함양, 고성, 밀양이 있고 지금 지역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인구수도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고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그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이제 고양새가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이 고양새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지금 이런 분위기인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후보 시절부터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취임 이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이 벌써 고양새가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 9월에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종합계획, 그러니까 지방을 좀 또 지방 경제를 살리는 거에 이 고양새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가 있었고 계획이 착착 나와서 금방 진행될 듯 했지만 지난 국회에서 이게 입법이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동안 이제 고양새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재정이 좀 열악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 대부분이 지방이고 네. 그 도시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이런 분들은 자기 이 오는 재산세의 일부가 또는 자기한테 올 것이 이제 지방으로 돌려진다 생각하면서 도시에서 반대를 하는데요. 한 예를 든다면은 2007년도에 제가 행안위에 있을 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같은 서울시지만은 강남과 강북 간의 이 재산세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구세인 재산세는 구세거든요. 구세인 이 재산세를 50% 정도는 서울시가 공동 가세를 해서 열악한 이제 강북 쪽에 좀 나누어주는 이 N분의 1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강북의 의원들은 찬성을 하는데 강남의 의원들은 또 반대를 하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기부제긴 하지만 이게 실행이 되면 실제로 대도시 세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어떤 구조인 거죠? 지금은 이 정부 국가에서 거의 네. 이 보존을 하기 때문에 지방 세수의 그 도시의 그 재정에 대한 큰 침해는 없고요. 또 이것이 재산세 일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부제로 가기 때문에 기부 형태로 가기 때문에 도시에 있다 해가지고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전에 그 나라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는 했지만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쟁점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예상한 것처럼 쉽게 통과될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충분히 이제 많은 쟁점들이 되게 많을 텐데 충분히 합의가 돼야 되고 또 이제 방법들을 고민해서 한국 실정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방식들을 좀 보면 이제 쟁점이 되는 게 이게 기부금 방식인지 조세 이전 방식인지 네. 그다음 이제 기부자 자격 출향 고향인 사람에 한정할 건지 제한을 두지 말 건지 그다음에 대상 지자체 범위 모든 지자체에 다 허용을 할 건지 아까 그 소멸 우려 지역만 한정해서 할 건지 방금 말한 여러 가지 방식이나 누가 어디에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정교하게 조율이 돼야지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기부제 도입을 하려고 하면 손을 대야 되는 법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뭐 세법 관련된 것만 해도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부터 해서 뭐 소득세법, 그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 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런 거 다 손을 대야 되고 이거는 아시다시피 국회에도 역할이잖아요. 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이걸 또 꼼꼼하게 보거나 아니면 세법 전체 그 체계를 흔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또 국회 그동안의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어렵게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하위 또 시행령 시행규칙 특히 세법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말 복잡하고 많거든요. 그걸 또 다 손을 대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저는 제 생각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또 이 이제 그 기부금품을 받는 주체가 지자체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례가 있어야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조례까지 다 이게 제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법 체계만으로 봤을 때도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이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수도권 의원들이 그동안 반대가 많았는데 지금 수도권 의원이 다 여당 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반대 논리가 대통령이 공약했기 때문에 반대논리가 좀 약해졌다 이래 보고 국토의 균형 발전이 또 화두로 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 고양시에는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양세 시행하면 지금 얘기만 쭉 들어도 상당히 장점이 많고 기대되는 효과도 있는데 부작용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앞서 일본이 10년이나 먼저 시행을 했는데 부작용은 어떤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걸 새로운 세금으로 인식을 할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를 되게 잘 해야 되고 고소득자들이 절세하는 그 수단으로 전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간에 과당 경쟁을 하다 보면 또 이제 거기서 또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예상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보니까 2008년도 시행하고 나서 한 5년 동안 정체돼 있다가 오늘 이부터 급격히 이제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같이 홍보를 제대로 하고 이것을 일본을 벤치마킹하면서 그 이 장점과 단점을 잘 구분해가 준비를 하면은 잘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저는 뭐 제도에 대한 큰 제한이라기보다 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만약 이게 된다면 저는 어디에 얼마를 기부를 할 것인가 생각해봤더니 저는 제일 시급한 게 지금 제가 사는 저희 동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안 된다라고 혹시 제한을 두거나 그러지 마시고 뭐 도시 지역이 아니고 시골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인구수가 얼마 이하이면 뭐 본인이 주거 지역과 상관없이 본인이 살고 있더라도 기부를 할 수 있게 그 제도를 좀 꼼꼼하게 해주시라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좀 하동 군민이거든요. 저도 서울 10년 살았고 대학교 올 때 딴 타지방 4년 살았고 해외 여행 다니고 했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주소지를 옮겨본 적이 없습니다. 왜 옮기지 않았냐? 지방세 내려고 그랬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지금도 하동 군민이고 하동 군수님 이렇게 표창장 좀 주세요. 제발 좀 주십시오. 그래서 옮기지 않고 제가 그래서 네. 저는 가장 하고 싶은 일이 귀농귀촌 농사 지으면서 하동에 있는 후학들 양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땡이 재단 꼭 만들어가고 장학금 주면서 해외여행도 보내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군단위 청년들이나 지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발벗고 좀 나서는 진짜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고양세는 단순한 기부금이 아니고 사라져가는 고향을 돕겠다는 출향민들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고양세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꼭 정착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 해주신 네 분의 대표 감시조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경기 탓인지 설 상여금을 지급한 기업이 지난해보다 부쩍 줄었다고 합니다. 부모님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또 세뱃돈도 두둑하게 주고 싶은데 빈손으로 맞는 설이 좀 서운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족 친지와 나누는 훈훈한 덕담으로 넉넉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시자들은 마이케이 앱과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350만 경남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날까지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